그림 한 장이 어떻게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좀처럼 상상이 안 되시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캐릭터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현대 IP 비즈니스라는 거대한 흐름까지 말이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또 흥미진진할 거예요. 자, 모든 것의 시작은요, 어떤 근사한 캐릭터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었어요. 그 시작은 바로 19세기 말 피 튀기는 전쟁터, 바로 뉴욕의 신문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바로 그 캐릭터, 옐로우 키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한번 보세요. 이게 1895년에 리처드 아웃콜트의 옐로우 키드가 처음 등장하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정말 순식간이죠. 이 캐릭터는요, 그냥 단순한 만화가 아니었어요. 신문사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고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죠. 심지어 최초의 코믹북 주인공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였어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당시 저작권 개념이 얼마나 희미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허스트가 원작자를 거액에 스카우트해 가니까 필리처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다른 작가를 고용해서 똑같은 캐릭터를 계속 그리게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뉴욕 시내에 2개의 다른 신문사에서 2명의 다른 작가가 그린 옐로우 키드가 동시에 연재되는 정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혁명이 일어납니다. 옐로우 키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만화 캐릭터의 가치가 종이 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한번 보세요. 카드나 인형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담배, 맥주병 따개 같은 성인용품에까지 이 캐릭터 얼굴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캐릭터 라이센싱의 청사진이 바로 이때 그려진 겁니다. 자, 캐릭터가 돈이 된다는 게 증명되니까요. 이제 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경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 법정은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 역사에 남을 아주 중요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1930년에 니콜스 테스트라는 건데요. 러니드 핸드라는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캐릭터가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충분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화 잘 내는 아빠 같은 흔한 아이디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만이 가진 독특한 외모나 성격, 배경 스토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954년 판결은 그 기준을 훨씬 더 높여버립니다. 캐릭터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체스말이 아니라 캐릭터 자체가 바로 이야기다. 이 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슈퍼맨처럼 캐릭터의 존재 자체가 이야기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완벽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원칙이 실제 소송에선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슈퍼맨 대 캡틴 마블 사건입니다. DC 코믹스는 캡틴 마블이 슈퍼맨의 엄청난 힘, 비행 능력, 코스튬, 심지어 기자라는 정체성까지 전부 베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포셋 코믹스는 이런 특징들은 신화나 다른 영웅들한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아니냐고 맞섰죠. 무려 12년 동안 이어진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캡틴 마블이 슈퍼맨을 베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포셋 코믹스는 캡틴 마블 출판을 중단해야 했죠. 이 사건이 남긴 진짜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각각의 특징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특징들을 모아놓은 조합, 그 자체가 강력하게 보호받는 자산이라는 걸 만화산업 전체에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던 거죠. 자, 이제 IP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드라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캐릭터를 탄생시킨 창작자들과 그들을 소유한 거대 기업 사이에 그 끊임없는 긴장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0달러. 네, 이게 1938년에 제리 시걸과 조 슈스터가 슈퍼맨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고 받은 돈의 전부입니다. 지금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캐릭터가 단돈 130달러에 팔린 거죠. 만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계약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 슈퍼맨 창작자들의 비극과는 정반대의 교훈을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월트 디즈니죠. 그도 똑같이 자신의 첫 창작물이었던 오스월드 레빗의 권리를 배급사한테 빼앗기는 아주 뼈아픈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내가 온전히 소유하지 않은 캐릭터는 만들지 않겠다. 바로 이 결심이 거대한 미키 마우스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슈퍼맨 창작자들의 싸움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소송에서 지기도 했지만 1975년에 동료 작가들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준 덕분에 마침내 연금과 창작자 이름이라도 올릴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1976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창작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해지권이라는 조항이 생겨났거든요. 자, 그럼 이제 캐릭터를 어떻게 거대한 글로벌 제국으로 만들어내는지 그 두 가지 천재적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의 모델이죠. 디즈니의 방식은 한마디로 철저한 통제였습니다. 케이 캐먼이라는 전설적인 라이센싱 담당자를 둬서 모든 상품의 품질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했어요. 그리고 미키마우스 시계처럼 캐릭터를 사람들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1930년대에 이미 상품 매출이 영화 수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데즈카 오사무는 완전히 다른 혁신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미디어 믹스 전략인데요. 제작비를 아끼려고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법을 썼고 그 부족한 제작비는 캐릭터 상품 로열티로 메꿨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장난감 이 모든 게 동시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의 거대한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거죠. 이 방식은 이후 일본 콘텐츠 산업의 성공 공식이 됩니다. 자, 이제 무대를 현대로 옮겨볼까요? 오늘날의 IP 산업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과 비즈니스 모델을 마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IP의 역사는 정말 격변의 연속이었죠. 1992년에는 창작자가 100% 소유권을 갖는다는 기치를 내건 이미시 코믹스가 생겨났고요. 2000년대에 파산 직전이었던 마블은 영화 판권을 팔아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는데 이게 바로 MCU의 씨앗이 됐죠. 그리고 2009년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하면서 캐릭터 IP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 웹툰이 전 세계 영화, 드라마 IP의 새로운 보고로 떠오르고 있죠. 이 표를 보시면 기업의 로비가 법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미키마우스는 1984년에 저작권이 끝났어야 해요. 그런데 디즈니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법이 2번이나 바뀌면서 2024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겁니다. 오죽하면 이 법의 별명이 미키마우스 보호법이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월 1일 증기선 윌리에 등장했던 바로 그 첫 번째 버전의 미키마우스가 드디어 퍼블릭 도메인, 그러니까 모두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작권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증기선 윌리 버전은 자유로워졌지만 디즈니는 여전히 미키마우스라는 이름과 그 이후 버전의 디자인에 대한 강력한 상표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미키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걸까요? 저작권이 끝나도 통제는 계속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대 IP법의 복잡한 얼굴이죠. 자,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수많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 캐릭터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창의성과 소유권의 미래, 그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